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탁한 작가님과 이명현 선생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만한, 가까이 앉으실 만한 인연이 되시는 건가요? 어떤 인연이실까요? 그러니까 김탁한 교수님이 그 당시 교수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을 뵀을 때 처음 뵀었죠, 그죠? 2007년 무렵 그쯤 뵀었어요. 그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어떤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처음 뵀었고요. 그때 처음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간 사람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 갈 수 있겠구나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09년이 됐을 무렵에 그때가 세계 청문회였는데요. 제가 마침 그 한국조직위원회에서 문화분과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소설가들, 음악가들, 또 영화인들 이렇게 각 분야의 이제 그 문화예술가들하고 별이랑 어떻게든 엮어갖고 뭘 해보려고 그래서 그때 또 같이 뵙기 시작했고요. 오늘 백타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김탁한 선생님이랑 저랑 또 이제 한 10대 분 과학자도 있고 도서평론가도 있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저희는 동지 때랑 하지 때 모여요. 그래가지고 다들 바쁘니까 그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노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특히 김탁한 선생님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과학책을 많이 읽고 있는 최근에 그런 그 작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회에 굉장히 많이 뵙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동료들보다도 더 자주 뵙고 동선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주로 과학과 관련된 곳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홍대영이 이렇게 오래 빼기도 하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존경하기도 하고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혜성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됐으면 김탁한 선생님 독서를 좀 괜찮을 수 없겠습니다. 어떤 이명현 선생님 천만다이나 그러니까 이명현 쌤은 굉장히 이제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문학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이제 천문학도 문학이라고 계속 우기시고, 글의 글자만 이게 문학이냐, 하늘의 별을 봐도 이게 문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과학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원래 있었던 그 동네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명현 선생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천문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귀담아 들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연애라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별자리를 어느 각도에서 가리키면 여자가 넘어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주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네. 소설에서는 아마도 생각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김진이 주위를 작업을 할 때 그 별자리 각도를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명현 쌤 생각 많이 했어요. 별자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럴 때 이건 이명현인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현 쌤을 이 자리에 모신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과연 김진과 주혜가 약속한 그 혜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건가?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마음대로 쓰신 게 아닌가? 네, 여기 끝끝내 이제 혜성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76년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혜성인지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혜성이죠? 네, 헨리 혜성이죠. 근데 이 혜성이 이름을 붙여요. 혜성 지금 하쿠다테 혜성이라는 것이랑 헤일바트 혜성이라는 게 90년대 말에 와서 굉장히 밝았던 유명한 혜성이거든요. 여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눈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은 이름을 이렇게 앞에 하쿠다케니 헤일이니 바비 이게 다 발견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헨리 혜성은 그런데
이 헨리라고 하는 천문학자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해성은 사실은 1066년인가 이때도 발견돼서 그러니까 관측이 된 게 보고가 된 게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케플러 같은 천문학자도 그걸 관측을 해놓은 게 있고 여러 차례 되어 이제 굉장히 밝은 눈에 보일 정도의 해성이 보이는데 그게 그 전에 왔던 똑같은 해성이라는 것을 알아낸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헨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제 그 해성을 보고 아, 이 해성이 몇 년 뒤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 이제 홍대영이 그런 예측을 막 하잖아요. 76년 후에. 그런 예측을 했어요. 했는데 당연히 헨리는 이제 좀 컸을 때, 좀 어른이 됐을 때 그걸 관측과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76년을 못 기다리고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76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대충 75.한 3년 이 정도 주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한 해 정도 빨리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헨리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기 시작해서 헨리 해성이 됐고요. 이게 여기 이제 다시 등장하는 헨리 해성인데 끝끝내 헨리란 말은 안 쓰셨지만 결국 이제 헨리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저도 벡터파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얼리 어댑터들이잖아요. 뭐 이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최첨단의 도구를 가지고 최첨단의 어떤 아까 극진적인 극한으로 자기 사상을 밀어보기도 하고 세상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한테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왔을 텐데 그 헨리의 이름이 붙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 막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홍대용은 사실은 지금 천안에 가면 홍대용 천문대라는 게 얼마 전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가보시면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에 대한 설파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홍대용이.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그게 뭐라 그럴까요? 또 해성이라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해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도 뭐 빗자루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날 살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나타났다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에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옛날부터 했잖아요. 왕조가 바뀐다든가.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의미에서 저는 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게 맨 끝부분에 이제 끝날 때 망각하지 말자는 그런 걸 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성이 그전에는 두려움을 갖다 주고 어떤 재앙을 갖다 주고 많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을 하고 어떤 것을 기다려서 다시 오게 하는 희망을 싹트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과학이 어떤 자연의 정체를 알아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을 바라보는 낭만적인 시각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이 문학으로 녹아들면서 훨씬 더 해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희망의 존재 또 새로운 약속의 존재 망각을 깨우치는 존재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것 같고 이 소설은 끝났지만 뭔가 또 다른 소설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문학화시키고 극화시킨 해성을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요. 주해란 이름도 잘 지으실 것 같아요. 해성의 해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약속을 그날 그 해에 태어나고 또 이게 그 여자분의 상징화되고 뭐 그렇게 쭉 되어가는 게 해성이라는 걸 단지 그냥 그 당시에 나타났던 과학적인 사실을 뭐 이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문학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심볼로 만들어 주시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네.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머리에 잘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1759년과 1835년에 헨리 해성이 왔을 때 그 기록이 이제 조선왕조 실록과 성정은 일기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들이 왔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이제 그 별이 막 빛나고 있으니까 계속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1759년과 1835년에 한 달 동안 그 별이 빛났다는 게 이제 알 수 있고요.
1759년에는 그게 너무 빛나가지고 이제 성변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책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그 해성이 많이 빛났고, 그걸 이제 안상현 선생, 예, 대전의 그 전문연의 안상현 선생이 그 과학책, 작년에 과학책 10선에 이렇게 네. 아태 이론 물리센터에서 선정한 우리 해성 이야기죠, 제목이. 네, 그게 이제 그 1759년에 온 그 해성을 분석해 놓은 그 연구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것도 사이언스 북스 민음사 여기서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열심히 제가 읽었고, 그 안상현 선생 대전에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쭉 설명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 목격자들을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아까 고통에서 비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극으로 가고 나면 그 살아남은 자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인간으로 영혼을 더 키워서 다른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다른 인간이 김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네 번째 소설을 12년 만에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소설이어야 되는 거예요. 2003년부터 썼는데 2015년에 깨달은 거죠. 제가 되게 멍청인 거죠. 왜냐하면 2003년, 2005년, 2007년도에는 김진이 나 탐정이야 그냥 나와요. 왜 탐정인지 몰라 아무도. 그냥 나 탐정이야 이렇게 약간 댄디보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평생 나쁜 놈들을 때려잡으면서 탐정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를 자책했고요. 좀 위로가 됐던 건 그 밀란 쿤데라의 그 불멸이라는 소설을 보면, 밀란 쿤데라의 불멸을 보면 그 불멸의 그 작중 인물로 밀란 쿤데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그 교수랑 이야기하면서 이 소설을 내가 지금 완성했는데 이 소설의 제목은 불멸이 아니고 다른 것이어야 했어. 근데 내가 그 다른 제목을 벌써 써먹었어. 다른 책을 벌써 내는데 거기다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물어요. 그 제목 뭐냐? 참을 수 없는 존재감. 쿤데라도 뭐 이러는데. 나도 이게 네 번째 소설이 첫 번째 소설이어야 했어. 이건 약간 애교의 수준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 76년이라는 주기가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을 해성에 비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을 봤는데 자기 별은 어디 있어? 그러면 내 별은 없어. 그럼 어떤 거야? 내 별은 지금 오고 있어. 그 남자가 그럼 우리 결혼해서 나중에 그 별이 76년 만에 왔을 때 우리 같이 보자. 이렇게 약속했던 거죠. 20살짜리들이. 근데 그 해 여자가 죽고, 그럼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약속했던 그 여자의 별이 올 때까지 이 여자의 그 부재를 느끼면서 이 여자의 그 죽음, 이 여자를 죽음으로까지 밀어붙였던 그 범죄와 맞서서 자기 인생을 바친 그 남자가 김진이고 멋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낭만적이네 그런 생각을 해서 좋아했었어요. 김영방은 연애도 많이 하고 꽤 결혼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민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참을성 존재가 불멸 그리고 우리 해성 이야기 모두 민음사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역시 목격자들도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 사실을 뛰어나게 고증을 통해서 녹였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학을 좋아하시는 일반 독자 입장에서 김석환 선생님의 작품, 이거 특히 그 목격자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목격자들이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중심이 이제 홍대용이니까 해성을 당연히 모티브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전거보다 훨씬 이렇게 뭐랄까 이게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실학자라고 불렀던 백타파를 불렀던 그 당시의 사람들 얘기할 때 그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문물을 그냥 호기심 있게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보통 묘사가 되잖아요, 소설에서.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어떤 지금 시대에 나와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관심이 있었던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소설가든 과학자든 뭐 은행원이든 간에 그랬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 소설에서는 그게 리얼리티가 굉장히 극대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다른 분들은 이게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현장감 있게 읽혀줬었고요. 끝으로 네, 나에게 기탁하니라.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서 혜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혜성같이 나타났다 이런 것보다 혜성이라는 게 여기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혜성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이건 76년짜리라서 해왕성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76년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것도 몇천 년이 걸리는 게 있고요. 뭐 몇만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한 3만 년 정도 만에 돌아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당연히 못 보겠죠. 근데 76년은 애매한 이게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 2, 3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템플 해성인가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고1 때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사귀던 S 여고 야간부 여학생한테 제가 멘트를 날린 게 있어요. 템플 해성 나중에 같이 보자고. 이거 보면서 뜨끔했어요. 물론 몇 달 사귀고 헤어졌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한창 옛날 동창 찾는 뭐 그때 해서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 여학생이랑. 근데 그 여학생은 너무 씩씩해져 있는 아줌마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막 압도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태원 선생님은 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소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앨범을 내시는 음악가도 그렇고 이게 한 편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막 몰두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갖고 또 나타날까 이런 설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혜성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혜성은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꼬리가 막 나오잖아요. 꼬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혜성은 사실은 태양주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자기 질량의 한 10%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굉장히 위험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 근처에 이렇게 돌아 나가는다가 대부분의 혜성은 태양으로 충돌을 해버려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혜성은 정말 엄청나게 잘 살아남은 애들이고요. 이 질량을 잃는다는 얘기는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궤도로 오는 게 아니고요. 질량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다른 궤도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혜성은 예측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김탁환 선생님의 작품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 작품은 또 그 사이에 살을 깎아먹고 정신을 깎아먹고 해서 나타나고 굉장히 또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오는. 그래서 김탁환 선생님은 혜성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민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독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이명현 선생님도 그 혜성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혜성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예전에는 호랑이가 소설하고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혼자 다니고요. 그리고 호랑이는 아주 집요하게 그 먹잇감을 집요하게 추격하고요. 그리고 그 유효 사거리, 그러니까 호랑이가 붕 날아가지고 한 방에 이제 먹이를 잡기 때문에 그 한 방에 날 수 있는 그 거리 안까지는 고양이처럼 접근하거든요. 아주 소리도 죽여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날아서 한 방에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소설가라고 생각했어요. 소설가는 혼자 다니고요, 혼자 쓰고요, 아주 집요하게 쓰려고 하는 그 대상을 추격해서 조사하고 답사하고 그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쓰려고 하는 그 대상 앞에서는 굉장히 겸허해지는 거죠. 네, 겸허해지고 그리고 쓰기 시작하면 내가 한 방에 이 독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내 문장 한 방으로 그냥 확 가게 해야지. 뭐 이런 욕망 속에서 네, 그래서 소설가는 호랑이와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고요. 이 작품을 쓰면서는 어쩌면 소설가는 혜성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혜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76년 만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 눈에 빛나는 건데 사실 75년 하고도 몇 개월 동안은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사실 저는 어둠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소설을 썼던 거죠. 썼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잠깐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기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이 지금 반짝이는 짧게 반짝이는 이 빛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고 이제 소설가들을 바라볼 때 약간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인간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우주의 그 궤도를 그리면서 혼자 어둠 속에서 무섭고 배고프고 슬프고 외로웠을까. 네. 그걸 뚫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나는 어떤 한순간을 저 사람이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잠깐의 빛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제 오늘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다시 그 76년에 그 5년 몇 개월 동안의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게 소설가의 어떤 숙명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건 이번 생에서는 고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환생을 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시와처럼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끔씩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